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30대 여성 직장인이 어느 날 유부남 상사한테 탁상시계를 선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디지털 성범죄 사례인데요. 휴먼라이츠워치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을 콕 집어서 90쪽의 성범죄 사례 보고서도 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의 불기소율은 27%와 19%였지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불기소율은 43%나 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79%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은 받았다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의 형사사법제도 관계자 대부분이 남자고 디지털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적 발전에 비해서 성평등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지적. 따끔하네요. 6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제 파스 고를 때 테크놀로지를 따져보세요. 통증 완화 테크, 염증 케어 테크, 통기성 테크까지 이 모든 테크를 한 장에 개펜 테크. 통증엔 빠르게, 피부는 편하게. 저 지진이처럼 통증엔 테크하세요. 개펜 테크.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저 박세리가 함께하는 엔피플 홀인원 무제한 도전 나이샷. 월 2,000원으로 엔피플 가입하고 홀인원 인증하면 상금이 200만 원. 365일 무제한 도전이니까 저 박세리도 도전합니다. 리치 언니도 도전하신다고요? 엔피플 지금 다운받으세요.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점심엔 소불고기, 저녁엔 이차돌. 아는 맛이라서 더 맛있다. 차도르니 차돌.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한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6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2040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어서요. 이 이야기 경상북도 이경군 정책기획관 연결해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김성수의 세상 읽기 끝으로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 52시간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은 2018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계도기간 없이 바로 적용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지금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예정대로 계도기간 부여하지 않고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이 외국인 근로자 구하기도 힘들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은 계도기간 최장 1년까지 줬으면서 왜 우리만 안 주느냐라는 반발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 강행하려는 이유는 이 사전 조사를 좀 해봤어요. 주무부서가 고용노동부인데 49인 사업장 1,300여 개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라고 답한 사업장 비율이 93%에 달하고 네. 이미 우리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응답 비율도 81%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해주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앞서 이제 경제계를 대변하는 뭐 경제 5단체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아니, 대기업도 9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줬었고, 또 50인 이상 기업은 1년 정도 기간을 부여했는데, 이걸 감안하게 되면, 50인 미만 기업은 더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한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은 조금 연기를 해달라라는 입장이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현실과 좀 동떨어진 조사 내용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돌던데요. 실제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사실 50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하면 이제 뿌리 기업이라고 해서 금형을 만든다거나 줌을 뭐 이런 만드는 데의 경우에는 24시간 공장을 좀 돌려야 해요. 네. 그럼 이제 3교대가 불가피한데 아니 5명, 10명 정도에서 한 명이 빠지면 티가 확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50인이라면 49인이라면 이게 한 명 빠져도 지금 뭐 누가 빠졌는지 잘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표본 대상의 차이입니다. 50인 미만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은 그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제조업체,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에 힘든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서비스 업체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서비스 업체는 오히려 좀 상황이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적응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표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52시간을 7월부터 당장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또 처벌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그 52시간 이제 준수를 하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고요. 네. 따져보고 난 다음에 한 4개월 정도는 사실 법령으로도 계도 기간이 있어요. 네. 예, 한 4개월 정도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아마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대기업하고 300인 이상 그리고 이제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이거 플러스 계도 기간 9개월 내지 1년을 더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최저임금이 또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 최대 30만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또 제기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게 보고서가 이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라는 걸 좀 대변하기 위해서 쓴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걸 참조할 필요는 있는데요. 네. 핵심은 뭐냐? 최저임금이 10,000원 이상으로 인상이 되면 적게는 12만 5천 개, 많게는 30만 4천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게 2017년부터 19년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던 시대의 자료를 활용한 건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적어도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노동 수요는 물론이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00원으로 인상이 되고 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52시간이 적용이 된다면 또 다른 편법이 좀 난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관돼서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좀 쪼개는 편법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서비스 업종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을 운영을 하는데 뭐 배달원 포함해서 대여섯 명, 10명 미만의 직원인데 여기다가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고 또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고 이러다 보면 한 사람 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자르고 아니면 뭐 가족 인원을 좀 파트타임으로 돌리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5인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4명, 한 명을 줄여서 4명을 하든가 뭐 이런 편법은 분명히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네. 편법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좀 근접해 있는 사업주들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의 고민도 그렇고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해서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뭐 구직자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뭐 동결하거나 좀 인하해야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최저임금을 올려받게 되면 이 편법으로 그만큼 일자리 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가족 인력을 활용하거나 주로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치킨점, 프랜차이즈 커피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지금 인력
이 인건비 대비 이제 전체 비중에서 나타나는 인건비 비중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마 정작 구직하려는 이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을 그냥 시간당 10,000원으로 일괄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반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된다. 필요성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소상공인들 지금 피해가 너무 크다.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일단 그 노사정이 일단 합의를 해야 되고요. 네. 각각 9명씩 27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늘 우리가 이제 뭐 시한이 쫓겨가지고 적어도 이제 다음 달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네. 그게 다시 국회로 넘어가는데요. 아마 또 이 공익요원 9명이 또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2018년, 2019년은 두 자릿수씩 올랐어요. 네. 그런데 지난해는 또 한 자리,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고 봐도 될 만큼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이 중재하는 이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중재자 입장에서는 아마 한 자릿수 이하 내지는 동결에 근접한 인상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당장 이 7월 달부터 전기를 좀 적게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전기요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에 사실은 정부가 먼저 이제 전기요금 할인 대상을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 할인 혜택을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있는 1, 2인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서, 월 한 200kW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네.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4인 가족 기준에서 월 평균 사용량을 좀 보면 전기를 한 350kW 정도 쓰니까 월 200kW 정도 썼다는 건 평균의 한 절반 가까이 이제 낮게 쓰는 가구인 건 분명한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차원 그리고 전국에 한 99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러면 취약계층 한 81만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910만 가구의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전력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한해서 한 월 4,000원 정도 깎아줬었는데 앞으로 다음 달부터는 2,000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지서를 받는 분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좀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 대한 할인 혜택을 이젠 줄이는 건데 취약계층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제유가를 반영한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돼서 하반기에는 가정용 전기요금이 다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 사실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미 도입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연료비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 3분기 전기요금이 결정이 돼서 아마 다음 주 정부가 이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 근데 지금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가 주종 수입하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 배럴당 평균 가격이 54달러 수준입니다. 1년 전이 한 3, 40달러와 비교하면 많이 올랐죠. 네. 최근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 올 하반기에 80달러, 100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해도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하반기에는 에어컨과 같은 전기 사용 수요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서 한전이 올리겠다라고 얘기해도 물론 정부는 이걸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이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기 때문에 허가를 그러니까 치솟는 소비자 물가를 감안해서 정부가 전기요금 제동을 걸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한전의 적자는 곧 국민 혈세를 메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일 뿐
전기요금 인상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라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앞으로 전기요금은 계속해서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네. 탈원전으로 인한 이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가능한 한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친환경 연료가 아직까지는 단가가 화석 연료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감내할지 그리고 정부가 솔직하게 친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얼마나 또 이해를 구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됨에 따라서 전기요금에 좀 변동도 있을 것 같은데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가상화폐 투자한 분들은 비상일 것 같아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제히 투자 위험이 큰 암호화폐를 계속해서 이렇게 상장 폐지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이 김치코인인데요. 네. 이 김치코인이 한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서만 거래되는 것이에요. 네. 자, 이런 김치코인이 지금 지난 주말부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거의 30개 종목에 대해서 갑자기 무더기로 상장 폐기 또는 이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네. 여기다가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빗도 이번 주 36개 종목을 같은 이유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약 200여 개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원화로만 매매 가능한 이른바 김치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상장 폐지되면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또 이제 거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상장 폐지된 종목 말고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순간 이 지금 등락률을 보니까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빠졌습니다. 네. 엄청난 그런데 또 건데, 이제 네. 어떤 소식이 들었었느냐? 이 종목이 다른 거래소에서 재상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10% 이상 오르는 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9월 25일부터는 금융당국이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은행과 이제 실명계좌 발급 확인, 체결된 곳만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 다른 거래소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굉장히 이제 제위의 몸을 사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7월과 8월 사이에 국내 뭐 주요 거래소에서 이렇게 한국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이 김치코인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가상화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걸 것 같아요. 상장 폐지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사실 상장 폐지나 유의 종목을 지정하면서 반드시 그 이유를 밝혀야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에서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여기는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 자체에서 이런 이제 특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뭐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뭐 거래소가 투자 유의나 아니면 상장 폐지로 지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저 이제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투자자들이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가 사실 자고 나면 뭐 하나씩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셀프 상장이 금지된다고 하던데 그 이전에는 계속 가능했던 거죠. 맞습니다. 지금 상장이라는 게 이제 주식 상장의 경우에는 상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장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이제 승인 절차, 이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코인의 경우에는 이 해당 거래소가 상장 심사와 상장 절차를 전부 다 자기 자체적으로 승인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셀프로 정말 자기네가 만들어서 이 코인은 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뭐 다른 국가에서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셀프 상장만큼은 이제 금융당국도 이거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또 봤던 게 가상화폐가 사실 무서웠던 게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가상자산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거래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시장이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제 같은 규제가 이제 적용이 돼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아예 이제 법적으로 본토 내에서는 거래 못하도록 체불조차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만 또 그걸 피해서 풍선 효과로 아시아나 동남아 지역으로 또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건 이제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 감독, 사각지대를 사각지대를 좀 없애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항상 뭐 상장 폐지 같이 극단적인 변화가 있어서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투자에는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오늘 다시 한번 배운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잡화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바로 이런 그림. 이벤트 100% 당첨? 엄마, 인증 좀 주세요. 성인 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20년 후 미래 경북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때는 통합공항도 건설이 되고요. 교통망도 지금과는 참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미래 경상북도의 모습을 만들어갈 2040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이경곤 정책기획관 연결해서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죠.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28일이었죠. 정부의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해서 경북의 계획을 수립하는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새롭게 비전을 설정하고 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국토기후법 제1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2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률에 근거한 대표적인 중장기 플랜입니다. 향후 계획이 수립되면 23개 시군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번 계획은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23개 시군 순회 토론을 거치면서 도민과 시군 공무원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통합신공항 개항이 있어서 경상북도의 미래는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모습일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 다가오는 2030 그다음에 2040년 미래 배울 때 가장 큰 변화는 통합신공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공항을 통해서 경북은 아시아의 문화관광 그리고 산업 물리의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신공항을 중심으로 또 새로운 어떤 공항권 경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미래 먹거리도 이렇게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혁명, 장수 혁명, 뭐 기후 혁명 이런 새로운 변화들도 다 방향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의 변화를 담아서 이제 4차 산업을 연계한 신산업, 로봇 시대, 그리고 글로벌 기후변화 수범 도시, 에너지 자율도시, 또 차세대 영아 산업의 중심으로 이게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도시와 농촌이 이제 더욱 더 긴밀하게 연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타는 이동 수단도 뭐 고속 광역철도라든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으로 바뀌고 스마트 주택이라든지 스마트 농업, 스마트 헬스케어가 도입되어서 도시와 농촌이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 모습이 바뀌게 될 텐데 4대 목표도 설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비전은 이제 더 큰 희망, 더 큰 경복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저희가 4대 목표를 잡았습니다. 먼저 이제 그 차별 없이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 지역을 만들자. 그다음에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산업 선도 지역으로 가자.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관광 중심 지역으로 가자. 세계로 통하는 교통 물류망 거점 지역으로 가자는 등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4대 목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28년 개항인 것 같아요. 통합신공항 네. 개항인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간 발전 전략도 제시가 됐죠. 예. 기존의 이제 경북 공간은 남부, 북부, 서부권, 동해안권에서 4대 권역을 중심한 공간 구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통합신공항을 계기로 북부권, 남부권, 동해안권으로 이렇게 3대 권역으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네. 인프라의 발달로 서부권 경제와 남부권의 경제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 경제권이 태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기 부품, 신공항 농식품 콜드체인, 글로벌 문화관광 등의 신산업이 이제 생길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이제 기존의 권역은 공항과 연계해서 북부권은 스마트 바이오 생명 벨트로, 남부권은 스마트 산업 벨트로, 동해안권은 스마트 해양 관광 벨트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철도와 도로, 항만이 이제 연결되면 경상북도 전체가 30분에서 1시간 경유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공항 경제권, 통합 경제가 발생을 하고 또 공항과 연계해서 북부권은 스마트 바이오 생명 벨트, 남부권은 스마트 산업 벨트, 동해안권은 스마트 해양 벨트 구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1시간 안에 모든 경북 전체가 경제권으로 묶인다라는 건데 2040년 또 경북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경북 북부 지역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일단 이제 그렇게 공항이 이제 도청 신도시 지근거리로 온다는 게 큰 어떤 강점인 것 같고요. 이제 도청 신도시가 이를 계기로 해서 북부권의 9개, 9개 시군간에 이제 견고한 산세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이제 대전이라든지 세종, 강원도하고도 좀 이렇게 광해 협력을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미래 바이오 생명 자원이라든지 청정 자원, 첨단 베어링 및 신소재 등 미래 신산업에 육성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청정한 자연과 환경이 이제 미래에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활용해서 미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북쪽 지역에도 북부권에도 많은 일자리와 청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생동감 있는 젊은 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봅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럼요. 지금은 이렇게 2040이 되면 저는 10만 인구는 이렇게 반드시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 10만 인구요? 네, 저희 목표죠. 2040년까지. 이건 무난히 달성할 걸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040 9대 신전략 프로젝트 안이 마련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 신전략 프로젝트, 이거 어떤 프로젝트예요? 예,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이번 종합계에서 새롭게 구상한 부분입니다. 네.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발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일단 산업, 사람, 공간 등 3개 부분에 또 3가지 전략을 구상해서 총 9대 신전략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산업 부분을 보면 공항을 키워드로 하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
경북 신기술혁명 프로젝트, 기후변화 그린 경북 프로젝트가 있고요. 사람 부문은 이제 경북 올라이프 행복 프로젝트, 네. 또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 안전 경북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공강 부분의 경우에도 이제 북극 항로 프론티어 프로젝트, 2040 한반도 통일 프로젝트, 또 경북 신교통 혁명 프로젝트 등을 제안했는데 이런 어떤 9대 프로젝트가 이제 더 큰 경북, 더 큰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낼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빨리빨리 훅 지나가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요. 네. 9가지, 그러니까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북 올라이프 행복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사람 네네. 부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예, 이제 경북에서 이제 젊은 사람부터 이렇게 노년층까지 모든 계층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조금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거고 구체적인 안 같은 거는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구체적인 안은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감염병 대응 안전 경북 프로젝트는 지금하고 좀 네. 많은 변화가 있나요? 예, 이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안전에 대한, 특히 감염병 안전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그쵸. 또 앞으로 또 이게 더 나쁜 바이러스가 출현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북쪽과 이렇게 우리 안동 신도시에 있는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또 다른 어떤 이렇게 포항에 있는 이렇게 포항 공대의 어떤 바이오 학부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방안도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9대 신전략 프로젝트 안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지금 단계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완성돼 네.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도 많이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이 앞으로 남았죠?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28일 날 이렇게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후에도 이제 추가로 들어오는 의견까지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면 이제 국토부의 어떤 승인 절차가 통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어떤 계획으로서 수립이 되고요. 이렇게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주민 현장 설문조사도 진행을 하시죠? 이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네. 이미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했군요. 네.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하신 계획들은 시군별 순회 토론회, 주민 현장 네. 설문조사를 거쳐서 나온 것들이고 앞으로는 네.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공청회는 이미 거쳤고요. 네.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가 공청 이후로도 이렇게 서면이라든지 뭐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종안을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알겠습니다. 2040 경상북도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취자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이번 계획은 좀 다른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군의 어떤 생생한 어떤 건의사항도 수립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5년마다 수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사실 실행 가능한 사업들이 그때 많이 발굴되어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향후에도 이렇게 도민들께서 지역 내 많은 현안 사업들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획이 어떻게 짜고 또 어떻게 또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는지 도민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또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이경곤 정책기획관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네, 이 G7 회의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도 방문을 했고요. 이제 수교 71년 만에 스페인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스페인의 또 엄청난 의전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그 놀라운 의전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그 펠리페 6세 국왕이 본인이 그 타는 그 국왕 소유의 차량, 이 차량이 뭐 롤스로이스 팬텀이기 때문에 네. 이 차량 자체가 스페인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내줘서 그 대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의장대를 기마대 의장대 사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그 환대에 네. 그 동원된 그런 연 인원만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그 스페인 역사에서도 이렇게 정말 극진한 국빈 대접이 없을 것이라고 기록이 될 만큼 네. 그렇게 성대한 그런 잔치를 열어준 것이거든요. 지금 아무리 그 코로나 이후에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극진한 그 대접을 하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맞은 것, 그거는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외신이 앞다투어 이 이례적인 스페인의 그 대한민국의 환대를 머릿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 주최 환영식이었잖아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롤스로이스 이 팬텀이 뭐 2차 대전 이후에 생산된 차라고 했는데 뭐 사진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스페인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한 것도 유럽 전체의 주목을 받았죠. 사실은 71년 수교 역사 중에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의회에서 연설을 한다는 건요. 그것은 이게 뭐 그냥 상징적인 그런 행사같이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의회에서 연설을 할 만큼 국격이 인정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페인 의회도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상원, 하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그런 그 격번을 겪으면서 스페인도 권위주의적 정권과 상당히 그 긴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함부로 아무나 세워서 연설을 듣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국왕이 초청한 인사였는데 상하원 전체가 한꺼번에 한 국가의 원수의 연설을 듣는다는 거. 이거 자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의회에서 지금 스페인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네. 일단은 의회에서 우리가 그 서로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협력들을 갖다 도모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연설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연설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내왔어요. 네. 박수도 뭐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것은 그만큼 의회 자체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달라진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입법으로 뒷받침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스페인과 한국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질서 속으로 재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설 내용과 무관하게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의회 연설 내용도 이렇게 호응을 받았다. 근데 연설을 네. 마치고 의회 도서관에서 이 독도가 표시된 조선 지도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이게 의미심장한 이벤트죠. 그렇습니다. 1737년에 만들어진 조선왕국 전도라고 하는 그런 지도인데 네. 유럽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진 그 지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고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단지 의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걸 본다는 측면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네. 이 이벤트는 스페인이 기존까지 사실은 일본과 훨씬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스페인과 일본의 관계는 거의 동맹의 관계에 준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고 그만큼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협력도 상당히 강고한 그런 틀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페인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그렇게 열과성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그 조선왕국 전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끄집어내게 했던 거죠. 1730년대에 이미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가 보여주고 있군요.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독도를 가지고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스페인은 자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되어 있는 지도에 독도가 한국 땅임을 명확하게 입증해 놓고 있는 그 증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 앞에 펼쳐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게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이제 속되게 말하면 한국의 줄에 설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불편하게 이걸 보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잘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과 한국의 이런 새로운 관계가 앞으로 그 EU에 미칠 영향들까지도 이렇게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민감한 독도 사안 문제까지도 말을 했고요. 동맹에 준하는 일본과의 관계보다 우리나라를 더 앞서서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한국 쪽으로 입장을 바꾼 건가요? 최근에 그 일본은 미국하고의 관계에만 올인을 하는 그런 그야말로 한우물 파기 외교 정책을 써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동북아에서 완전히 패권을 자신들이 넘겨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EU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 나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닛산 자동차의 스페인 철수입니다. 사실은 그 닛산 자동차 얘기는 여기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해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많은 스페인 국민들의 일자리를 일본은 신의와 국제적인 도의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어요. 물론 이 일은 기업이 결정을 한 것이지 국가 차원에서 결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일본 정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철수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스페인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 실제로 이렇게 일본이 철수해 나간 자리를 온전히 메꾸고로 남을 만한 기술력과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성장의 그 인프라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령 지금 현재 닛산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한 그런 그 차가 내연기관 차들의 그 공장이 철수를 했는데 한국은 들어가면서 배터리 공장이라든가 전기차 공장 또 수소차 인프라 이런 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건설 산업에 있어서 스페인은 남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세계 2위의 수주를 따내는 그런 나라인데 건설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협업을 하면서 남미 시장을 완전히 다시 석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스페인은 앞으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한국을 극진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과도 좀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 한해서 상호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이 트래블 버블 협정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건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한동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그 방역과 또 백신 관련 시스템들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스페인들이 먼저 격리에 대한 해제 같은 경우는 열어주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앞으로 다양한 그 새로운 그 협의들이 이루어지면서 스페인과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를 최대한 서로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도들이
한국 언론에 의해서는 잘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일부 그 팩트체크 전문 언론사에서는, 이명박 정권 때 G20 정상회의의 보도량이 지금 G7과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 방문의 보도량의 무려 4.3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엄청난 국가적 이벤트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도량이 G20 정상회의를 이명박 정권 때 다뤘던 것에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보도량을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누가 봐도 비정상일 것 같은데 적절한 성과에 대한 평가와 또 거기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또 보도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한국 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